국내 코스피 지수가 장중 3,7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삼성전자 역시도 사상 최고가를 달성했고요. 지금 현재는 3,734포인트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모건 스탠리에서는 4,200포인트까지 내다본다라는 리포트를 발간하기도 했고요. 긍정적인 흐름 이어집니다. 한국 금융지주가 16일 장 초반부터 강세 양상을 시현했습니다. 3분기 실적이 시장의 기대치를 뛰어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몰린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지금 현재는 4.45% 상승하면서 15만 4,900원에 거래됩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강세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는 소식에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되고요. 오늘 현대차는 8%의 강세 양상을 나타내면서 24만 1,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클리닉 진행의 이지영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3,732포인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후장 들어서 상승폭이 더욱더 확대되는 구간이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5천억 원 넘는 매수 물량을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다만 코스닥 지수는 2차 전지주들 상승에도 불구하고요. 또 시장에서는 하락으로 전환이 되면서 오후 12시를 기점으로 현재는 마이너스 0.07%의 하락세 나타냅니다. 양지수가 엇갈린 흐름들 이어져 갑니다. 시장에 어떤 해석들이 있는지 저희와 함께 시장 전략들 꼼꼼하게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다양한 채널 통해서 시청하실 수가 있고요. 또한 저희 방송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은 어떤 이슈에 집중을 해봐야 하는지 오늘도 머니플로우를 통해서 시장의 주요 이슈들 짚어보고요. 그에 맞는 특징주들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래진 경제 아나운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머니플로우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머니플로우 브리핑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각 지수 흐름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오늘 코스피 상승 출발하면서요. 전날 기록했던 장중 사상 최고치를 하루 만에 또 갈아치웠습니다. 장중 상승폭을 키워가면서요. 3,700선마저도 뚫어냈는데요. 현재 1.9%가량 오른 3,728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지수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0.24%가량 오른 866포인트로 개장을 했지만 이후 하락 전환했습니다. 오늘 장중 계속해서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현재는 0.1%가량의 약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지고 있습니다. 863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주목받고 있는지 살펴보시죠. 먼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오늘 장중 97,000원까지 오르면서요. 약 4년 10개월 만에 최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대만 TSMC의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감이 커진 가운데요. 간밤 미국 기술주도 강세를 보인 영향인데요. KB증권은 디램 단가와 파운드리 가동률 상승으로 2026년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64조 원을 넘어서면서 8년 만에 최대 실적을 낼 것으로도 전망했습니다. 국내외 증권사들도 잇따라서 목표 주가를 상향하고 있는데요. 최대 13만 원까지도 오를 수 있다는 전망 나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 현재 1.8%가량 오른 96,900원 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10만 전자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SK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나비관장의 이혼재산 분할 소송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됐는데요. 그러면서 오늘 SK의 주가 급락을 했습니다. 최 회장이 재산 분할 자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이면서 주가 부양이나 배당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진 영향인데요. 앞서 항소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 3,800억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다시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재산 분할 규모가 다시 조정될 전망입니다. SK의 주가 현재 5.6%가량 급락하고 있습니다. 21만 8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 속에 자동차 관련주들이 강세입니다. 그동안 자동차주의 발목을 잡았던 관세 문제가요, 해결 국면에 접어들면서 투자 심리가 살아난 모습인데요.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한국과의 협상이 앞으로 10일 내로 마무리될 것이라면서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고, 구윤철 부총리 역시도 빠른 속도로 조율 중이라고 밝히면서 협상 타결 기대감에 힘을 보탰습니다. 자동차 관련주들 흐름 살펴보도록 하시죠. 먼저 현대차 오늘 8%가량 급등하고 있습니다. 4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인데요. 현재 24만 1,0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52주 신고가에 다가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아 역시도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7.1%가량의 강세 움직임 보여지고 있고 11만 1,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모비스와 한운시스템도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3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하고 있는데요. 현대모비스 2.3%, 한운시스템 7.2%가량 오르고 있고 HL만도도 3.1%가량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2차 전지주도 강세입니다. 최근 기관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 또 증권가가 2차 전지 업황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으면서 수혜를 입고 있습니다. 먼저 LNF 같은 경우는 KB증권이 이 소재업체인 LNF를 최선호주로 제시를 하면서 오늘 크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 자릿수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LNF 현재 19.2%가량 오르면서 9만 8,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LG에너지솔루션도 8.5%, SK이노베이션도 7.5%가량 크게 오르고 있고요. 특히나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 4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13.3%가량 오르고 있고 에코프로 형제 에코프로 역시도 12.8%가량 급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오늘 시장의 흐름 살펴봤는데요. 이어서 머니플로우의 전문가와 함께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머니플로우는요, 장인투자클럽의 이창대 대표님 함께해 주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시장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 양지수가 좀 다른 모습이 있긴 한데요. 네. 시장 한 주평부터 들어볼게요. 네,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코스피나 우량주 쪽으로 수급이 계속 집중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AI 반도체 쪽이 여전히 강세를 띠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사실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중심으로 주가가 또다시 신고가를 갱신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특히나 이제 자동차는 조금 뒤늦게 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생각보다 좀 빠르게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차 그룹들도 일제히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사실상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수출 효자 품목이고 굉장히 중심을 바치고 있는 주요 항목 중에 하나였던 반도체와 자동차 쪽에서 이제 선방이 좀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라든지 그다음에 주가 움직임 역시도 여기에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우량주 위주의 상승세가 여전히 강하구나. 이걸 이제 좀 느껴볼 수 있는 오늘 증시였고요. 그리고 그동안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었던 혁신업종인 뭐 로봇이라든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약바이오 이러한 종목들은 잠시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굉장히 좀 두각을 많이 드러냈던 이제 원전 같은 경우에도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럴 때 오히려 좀 기회를 잡아볼 수 있을 만한 찬스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우량주 쪽에 이제 계속해서 자금이 집중되고 있다가 추후에는 또 온기가 확산되면서 순환매 랠리가 나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일환으로 뭐 로봇도 최근에 움직였고 그리고 이제 자동차까지도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뭐 제약바이오라든지 아니면은 더 나아가서 철강이나 그리고 화학, 뭐 지금 배터리 종목들도 앞서서 설명을 해주시던데 이러한 종목들까지 이제 차례차례 온기가 확산되어 나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성장 산업이고 그리고 이익 성장성이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아직 안 움직이고 있다면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홀딩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시장의 보유자들은 홀딩의 전략들 유효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움직였었던 이슈들도 살펴볼 텐데요. 오늘의 주요 이슈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요 이슈입니다. 자, 길이 험해도 한국 증시는 달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자동차주 이야기를 좀 같이 한번 나눠볼게요. 자동차주가 한미 관세 협상 기대감을 한껏 반영을 받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오늘 9%나 상승을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놀라운 모습인데요. 이 자동차주의 달리기가 굉장히 빠른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관세발 기대감이 이번 주에 끝날지 추가 상승 가능성 어떻게 보시고 지금 현재 뭐
밸류적인 측면에서도 좀 짚어보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뭐 자동차는 사실 시간의 문제이지 오르는 거는 거의 명확해 보이는 섹터라고 계속 강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경기 민감주 투자를 할 때 결국 이 불경기에 사서 호경기에 사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인데 지금 불경기에서 이제 호경기로 넘어가려고 하는 구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수하기에도 너무 좋은 전략이고 뭐 경기 민감주인 자동차뿐만 아니라 화학주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현금을 역대급으로 확보했었던 워렌 버핏도 새롭게 이제 대거 사들이고 있는 게 석유화학 종목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기 민감주들은 내가 이제 조금 인내심이 있고 기다리는 거는 뭐 그렇게 내가 조급하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자동차나 화학은 사놓고 기다리면 이제 수익이 어느 정도 나는 구간의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보통 경기 민감주가 이렇게 보면 되게 투자하기 쉬워 보이는데 이렇게 이제 침체 구간일 때 뭐 기업이 망한다든지 뭐 사업이 위축된다든지 뭐 침체가 나온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아요. 뭐 실적은 좀 다운될 수는 있겠는데 전반적으로 기업이 무너져 버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동안 사업을 잘하고 있던 기업들은 뭐 사실 리스크 관리를 해가지고 오히려 이런 암흑기 때 주변 이제 그 동종업계에 점유율을 뺏어온다든지 아니면 그 기업을 그냥 인수해 버린다든지 막 이런 몸집 불리기를 해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런 기업들은 다시 호황장이 왔을 때 사실 2배, 3배로 훨씬 더 성장을 빠르게 해나갈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게 아주 다행스럽게도 현대차 그룹이 해당이 됩니다. 뭐 사실 이제 불황에도 계속해서 이제 매출 순위도 올리고 영업이익 순위도 이제 뭐 순위권까지 쭉쭉 밀어 올렸기 때문에 사실 글로벌 이제 2, 3등을 달리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황에 오히려 이제 순위권을 끌어올려 놓은 기업인 만큼 향후 이제 호경기가 왔을 때 금리 인하가 진행되다 보면 또 이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아무래도 우리가 뭐 현금으로 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금융을 어느 정도 껴서 자동차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실 텐데 금리가 이제 인하가 되게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도 구매가 훨씬 더 수월해진다거나 이자 비용이 또 혜택을 받는다거나 이런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건설이나 자동차가 어느 정도 경기가 살아나야 호황을 보이거든요. 우리가 경기가 좋아야 집 바꾸고 차 바꾸지 불경기에 바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주식은 좀 선반영이 되기 때문에 자동차가 그래도 좀 빨리 움직여요. 근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조금 더 빨리 움직였습니다. 그 트리거가 된 게 뭐 앞서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관세 협상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관세 협상이라는 게 제가 이전부터 말씀드렸지만 관세를 오히려 부과하는 쪽이 앞으로 오를 만한 섹터다. 제가 이렇게 좀 반대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왜냐면은 진짜 거들떠도 볼 필요 없고 앞으로 뭐 모멘텀도 없고 이런 산업은 관세를 부과하지도 않습니다. 어차피 거기서 벌 돈도 거의 없거나 뭐 딱히 이제 주목할 만큼 돈을 많이 벌지도 않는데 굳이 관세를 매기지 않아요. 혹은 뭐 침체할 것 같은 산업에다 관세 매기지 않습니다. 앞으로 돈을 많이 벌 것 같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부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관세를 매기는 개념이라 사실 앞으로 성장하는 산업에 이제 관세를 매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관세 문제 때문에 뭐 이 위축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저는 결국에는 해결되는 문제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관세도 이제 한미 관세 협상도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 같다. 중간중간에 뭐 노이즈가 있었지만 통화스와프도 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아주 이제 꼭 맞게는 아니더라도 중간에 합의점을 좀 도출해낸 걸로 보여져요. 뭐 베센트 재무장관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은 뭐 10일 안에 결과 나올 것 같다. 그리고 합의점이 좀 도출되고 있다. 이런 말을 뭐 쉽게 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뭐 통화스와프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자동차 관세 문제도 우리가 정말 초창기에 우려했던 수준만큼 심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미디어나 이제 언론에서 노출되는 그런 관세 리스크에 너무 그거를 고지고대로 크게 받아들이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뭐 가볍게 봐도 된다, 무시해도 된다 이런 개념은 아닌데 사실 트럼프발 악재라는 게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겠냐면 트럼프 말 한마디에 생긴 악재예요. 이거를 이제 거꾸로 이제 돌려보면 트럼프 말 한마디에 사라질 수 있는 악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악재의 무게감이 좀 달라요. 진짜 무서운 악재는 특정 인물의 컨트롤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가 없거든요. 뭐 시장에 패닉이 온다든지 뭐 사람들 사이에서 공포감이 휩싸인다든지 시장이 완전히 침체 사이클로 돌아가 버려가지고 거기서부터 걷잡을 수 없어지는 단계. 이런 게 이제 진짜 무서운 악재지 사실 이런 개별 악재들 이런 노이즈에 뭐 무시해도 된다는 아니지만 너무 개인 투자자분들이 민감하게 다 반응을 하게 되면 투자의 중심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트럼프발 노이즈가 나오면서 나오는 악재들은 신경은 쓰되 너무 투자에 영향을 많이 받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동차도 사실 뭐 우려가 되게 많았습니다. 사실 한 달 전, 2달 전만 해도 자동차 끝난 거 아니냐 그러는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데
금리 인하하면서 이 5가지 섹터는 계속 갈 거예요. AI 반도체, 제약바이오 로봇, 그다음 자동차, 그다음에 인프라. 이번에 이제 또 경기 민감주들 중에서 화학주가 움직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런 쪽까지도 이제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섹터들은 그냥 길게 쭉 간다, 중심을 잡고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신 거는 그런 거일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이렇게 크게 상승이 나왔는데 이게 우리가 신규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까?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뭐 사실 이제 자동차를 뭐 2-3달 이상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많이 올랐다고 하기가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사실 좀 신호탄을 쐈다 정도로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여태까지는 뭐 추세 매매나 돌파 매매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매수하기가 좀 그래요. 왜냐하면 수급이 들어오는 게 보여지지도 않았고 뭐 움직임이 그래도 시작이라도 해야 그 구간에서 이제 들어가려고 접근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계속 그냥 잠잠하니까 움직이지도 않고 사실 들어가기에는 좀 부담스럽긴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래도 신호탄은 쏴주고 나서 들어가는 게 좋거든요. 얼마나 기다려야 될지 뭐 기약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저는 현대차 그룹이 이번에 신호탄을 쏴줬고 뿐만 아니라 뭐 자동차 전반에 걸쳐서 수급이 다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동차는 이제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관세 모멘텀도 모멘텀인데 그게 아니더라도 저는 그게 해결돼서 좋다 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도 올라간다고 봅니다. 애초에 이제 자동차 산업이 전반에 걸쳐서 어차피 성장을 하는데 관세로 인해서 그 성장을 조금 덜 받냐 더 받냐 이 정도 차이지 자동차 산업이 살아난다는 데는 이견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감안하셔서 어차피 사이클 산업은 사이클 맞게 투자하면 된다. 그리고 조심해야 되는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축되는 기업은 좀 위험하다. 그래서 막 순위 경쟁에서 밀려난다든지 이런 기업들은 좀 위험한데 현대차 그룹은 그게 아니니까요. 지금 뭐 이익 캐파도 좋고 심지어 외국인들이 정말 강력하게 장기간에 걸쳐서 매집하고 있는 게 현대차 그룹입니다. 지금 이제 현대차나 기아는 그렇게 안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지금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 다들 아시겠지만 이 순환 출자 구조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상 지주사라고 평가받고 있는 현대모비스라든지 특히나 이제 뭐 현대글로비스나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이제 지분 확대 기대감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 순환 출자 구조 안에서의 이제 지위를 이용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인데 현대글로비스도 잘 가다가 최근에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현대글로비스도 지금 최근에 외국인 보유 비중 자체가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이제 고점을 갱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현대모비스라든지 현대오토에버 이런 종목들은 일단 현대오토에버는 거의 한 6월 달부터 외국인들의 이제 보유 비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현대모비스는 지금 현 시점에서 봤을 때 2023년부터 거의 한 2년에서 3년가량 계속해서 외국인 보유 비중이 수직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외국인 보유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뭐 중간에 샀다 팔았다는 할 수 있어도 현대모비스를 보유하고 있는 비중 자체를 계속 늘려왔다라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오토에버와 글로비스도 그런 양상이기 때문에 이런 현대차 그룹 안에서 순환 출조 구조 안에서 수혜를 받는 이런 종목들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고 애초에 이제 현대차나 기아 같은 경우에도 중심을 잡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신호탄을 이제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뭐 현대위아라든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에 외국인 보유 비중이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은 전반에 걸쳐서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겠다 말씀드리고 최근에 이런 식으로 외국인 보유 비중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뭐 앞서서 화학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LG화학이나 LG에너지솔루션, 뭐 LG디스플레이 이런 종목들, 뭐 LG전자도 그렇고요. 이런 LG그룹주의 4개 종목도 외국인 보유 비중이 정말 늘어나고 있고 최근 6개월 기준으로 따졌을 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제외하고 외국인들 장기간의 매집이 가장 많이 이루어진 종목이 금액 기준으로 제일 크게 들어온 게 한국전력입니다. 그래서 뭐 원전 얘기할 때도 얘기했지만 한국전력 같은 이런 기업들이나 지금 자동차 그리고 LG그룹 같은 외국인들의 장기적인 매집이 이루어졌지만 주가가 제대로 슈팅이 안 나온 이런 종목들은 결국 이제 자기 차례가 되고 순번이 되면 움직임을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잠깐 말씀드리면 사실 지금 마찬가지로 관세 때문에 조금 눌려 있는 건데 이러한 부분들은 저는 충분히 협상 통해서 마무리가 되면 본격적으로 이제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게 사실은 하나의 신호탄으로서 해석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급등이 좀 부담스럽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그간 자동차주들을 오래 보유하셨던 분들에게는 오늘의 상승 자체가 뭐 이익으로 전환될 정도의 상승률은 아니다라는 분석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투자 전략을 삼을 때 좀 도움될 만한 하나의 대목이 될 것 같습니다. 리스크만 마지막으로 한번 좀 짚어볼게요. 미국의 자동차 운반선 수수료 부과 자체가 현대차와 기아차의 가격 경쟁력을 해칠 수 있다. 업계에 부담이 전가되진 않을지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한미 관세 협상 저희가 이제 마무리 단계다라고 했는데 이게 잘 마무리가 된다면 이런 입항 수수료 인상에 관해서는 걱정을 크게 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사실 저는 이제 뭐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시청자분들이. 근데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대미 투자를 약속한 거의 뭐 지금 방금 주가도 신호탄 얘기를 했지만 그 대미 투자에 대해서도 신호탄을 쏴준 상징적인 기업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트럼프가 나의 공적으로서 내세울 수 있게끔 도움을 줬다라고도 볼 수 있는 기업이거든요. 뭐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라든지 현대차그룹의 이제 정의선 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실제로 뭐 초대를 해가지고 인터뷰를 한다든지 같이 대화를 하면서 뭐 이제 스크린 앞에서 대화를 하거나 이제 발표할 수 있는 그런 뭐 자리도 마련을 하기도 했었고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해서 본다라고 하면 뭐 앞에서야 이렇게 이제 대외적으로는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뭐 압박한다, 관세 부과한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글쎄요, 뭐 다른 업종이나 다른 기업은 몰라도 적어도 현대차그룹은 앞에서는 이렇게 이제 뭐 압박을 하는 듯 보여도 뒤로는 다 베네핏을 준다든지 다 해결할 수 있게끔 조율을 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뭐 사실 이제 트럼프도 정말 저는 치밀할 정도로 똑똑한 사람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자국의 이득이 되고 어느 정도 상생이 안 되면 투자를 도출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뭔가 이제 다른 베너핏을 주든지 아니면 말만 이렇게 하고 행동은 합리적으로 하거나 이제 그냥 뭐 취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시장 사이클을 조금 더 신뢰하는 편이기 때문에 트럼프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크게 의미 부여를 안 하는 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차피 이제 자동차 섹터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면 올라가기 시작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글로벌 2등, 3등 매출과 이제 영업이익에서 위치를 점하고 있는 현대차그룹 같은 경우에는 현 시점에서 이제 대미 투자까지도 상당히 진행이 되기로 약속을 한 시점인데 여기에서 저는 현대차그룹의 베너핏이 크게 훼손될 거라고 보지도 않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주가 상승하는 데 있어서 더 가냐 덜 가냐의 차이지 갈 종목이 안 갈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현대차그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수해도 가야 할 길이 한참 멀어서 매수해도 내가 장기간을 통해서 매집해 나간다는 생각으로 투자하신다면 전혀 늦지 않았다라고 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 또 자동차 테마 관련해서 이슈들 한번 이야기 나눠봤고요. 그럼 저희가 두 번째 머니플로우 주요 이슈도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이슈 열어주시죠. 자, 오늘의 두 번째 이슈입니다. 원전주의 새 파동 기대감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원전주가 새로운 모멘텀이 오늘 좀 나왔습니다. 그간 원전주는 정책 리스크 때문에 또 주가가 눌려 있었던 기간도 있었잖아요. 모든 미군 기지의 소형 모듈 원전인 SMR 설치 소식이 좀 들려왔고요. 이게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제 단독적인 수혜일지 궁금합니다. 사실 원전주 최근에는 두산 에너빌리티는 또 굉장히 흐름이 좋았었는데요. 전반적인 원전주의 호재가 될 수 있을지 대표님 어떻게 보실까요? 뭐 사실 원전 모멘텀이 이제 불어올 것으로 보는 앞으로까지 이제 괜찮을 거라고 보는 전망에 1번은 역시 AI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AI가 지금 고점이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수요 자체도 그렇고 공급이 좀 과하게 이제 생산이 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의견이 나오게 되면은 좀 어려울 수는 있다고 보는데 사실 이제 AI 분야 자체가 여전히 수요가 너무 강력하고 공급이 그걸 못 따라가고 있는 단계인 거는 명확한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미국 안에서만 해도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따져봤을 때도 너무나도 현저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AI가 불러온 혁신 자체가 얼마나 뭐 대단하냐면은 사실 지금까지는 서서히 조금씩 이제 성장을 해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전력 수요 자체가 뭐 조금씩 점진적으로 우상향을 했다면 이제 AI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전력 수요 자체가 거의 뭐 수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 처음부터 노후화된 전력 인프라부터 다 이제 갈아엎고 그 다음에 막대한 에너지를 이제 조달할 수 있을 만한 그 동력원이 필요한데
역시 어느 정도 친환경을 챙기면서 할 수 있는 거는 원전이 지금으로선 대안이 유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산업이 이제 지금 도래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게 원전밖에 없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AI 산업 생태계에서 원전은 충분히 더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원전이 가지고 있는 산업 사이클 특징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조방원 얘기 나올 때도 조선방산 얘기할 때도 좀 강조드렸던 부분인데 애초에 조선방산, 원전 이런 사업 자체가 사이클 주기가 굉장히 긴 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상승 사이클을 타면서 호황을 맞이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길고요. 그 다음에 또 불황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굉장히 또 불황 역시도 깁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 뭐 20, 30년 이상 하신 분들, 과거 조선주 투자하셨던 분들 중에 야, 조선주는 그냥 학을 뗀다. 그거 절대 투자 안 한다. 이렇게 쳐다도 안 보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게 다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불황이 뭐 10년, 15년을 가니까 뭐 저 같아도 학을 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듯 업황 특징상 사이클 주기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불황에 한번 빠져들기 시작하면 얼른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호황으로 접어들기 시작하면 단기간에 끝날 가능성은 적다. 1파, 2파 정도로 끝날 가능성은 적고 수년 단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방산이나 조선을 따져보면 사실 뭐 앞으로 저는 올라갈 모멘텀이 더 남았다고 봐요. 근데 원전은 상대적으로 움직임이 시작된 지가 아기 단계입니다. 너무 초입 단계예요. 그러니까 1파 정도밖에 안 나왔다라는 거예요. 조선이나 방산은 벌써 이제 전성기를 보여준 지 특히 방산 같은 경우는 막 5년 넘고 뭐 이렇게 돼 가는데 이제 조선 같은 경우에도 뭐 3, 4년 정도 강세 보이면서 이제 전성기 나온 지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두산에너빌리티나 아니면은 뭐 BHI나 한국전력 차트 보시면 최근에 슈팅 나온 거 딱 1파 나왔습니다. 이제 2파, 3파 정도는 숨고르게 하고 또 올라가 줘야 되는데 지금이 이제 그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수요 자체도 앞으로 계속 쌓여나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수준은 늘면 늘었지 줄을 거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중간에 그 원전 관련해서 악재가 한번 터졌을 때 뭐 이 업계에서도 한번 얘기가 나왔던 게 와 이번에 조로의 매수 찬스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었는데 결국 그게 뭐 새로 생긴 악재도 아니고 원래 이제 계약 조건상에 이제 써놨던 건데 그게 그냥 그 숨겨져 있던 게 그 언론에 노출이 되면서 드러난 거잖아요. 어차피 그러한 제가 자꾸 이거를 너무 과소평가하는 듯이 얘기해서 그렇긴 한데 이걸 가볍게 보라는 것이 아니라 물론 중요하게 봐야 되지만 더 큰 관점에서 보셔야 롱런할 수가 있습니다. 뭐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해당 사항이 없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좀 장기적으로 추가적인 슈팅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원전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지금 그 사이클 자체가 시작된 지가 너무 초입이다. 뭐 한 6개월, 1년 간 거 1파 정도 나온 거는 완전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원전이 2차 파동이 나오면서 두산에너빌리티나 최근에 뭐 GNC에너지나 이런 종목들 다시 또 신고가 쓰기 시작했잖아요. BHI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한국전력도 서서히 신고가 양상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던데 이제 이것도 역시 2차 슈팅을 보여주기 위한 신호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관세 모멘텀으로 좀 단발성으로 툭 치고 조금 더 소강 상태로 접어들 가능성은 있는데 원전은 여기서 쭉 연속성 있게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1파가 나왔을 때 그 첫 번째 파동에서 원전주 수혜를 못 받으신 분들은 이번 파동은 저는 한번 진입을 해보시면 좋은 결과 또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전주의 사이클 자체를 대표님께서 조금 더 길게 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또 시장에서의 상황들을 살펴보시면서 투자 전략들 계속 짚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원전주 중에서 그러면은 눈여겨보시는 기업이 좀 궁금해지는 시점인 것 같아요. 네. 역시나 탑픽은 두산에너빌리티일까요? 증권가에서는 그렇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저는 탑픽은 역시 두산에너빌리티가 될 것 같아요. BHI랑. 왜냐하면 대장주라고 하고 그다음에 탑픽이라고 꼽을 만한 기업들은 가장 먼저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두산에너빌리티가 가장 먼저 이제 신호탄 쓰면서 장기간의 횡보를 끝내고 한 3달 정도 횡보를 하고 있었는데 제일 먼저 이제 신고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먼저 시작을 이제 도출해낸 기업이 두산에너빌리티인 만큼 두산에너빌리티와 그동안 이제 꾸준하게 잘 올라가고 있었던 BHI 같은 기업들이 선봉장 역할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뒤따라서 갔었던 이제 GNC에너지 같은 종목이 뭐 부대장주 역할을 하지 않을까. 어제 이제 신고가를 쓰면서 매물대 돌파를 이루어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이 이제 대장 부대장이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제가 이제 한 가지 굉장히 좀 그 특이점으로 꼽아드리고 싶은 게 한국전력이에요. 앞서서도 제가 한국전력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한국전력은 신고가를 안 썼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전력은 원전주가 움직일 때도 상대적으로 좀 적게 올라갔던 종목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게 앞서서도 말씀드렸는데 최근 6개월 기준으로 따졌을 때 금액 기준으로 외국인들이 제일 많은 돈을 사들인 게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인데 3등이 한국전력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한국에서 주식시장에 외국인들이 유입돼가지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워낙에 시총이 크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3등이 한국전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될 만한 포인트고요. 이미 2024년부터 외인들 매수세는 들어오긴 시작했는데 올해 2025년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외인들 매수세가 정말 강력하게 들어왔습니다. 특히나 4월 달에 이제 그 다들 아시다시피 그 상호관세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한번 무너졌을 때 그때부터 외국인들이 한국전력을 장기간에 걸쳐서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는 종목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또 공기업이기도 하고 대주주가 대한민국 정부 아니겠습니까? 뭐 세수 결손이 좀 어느 정도 있기는 한데 그걸 어느 정도 메꿀 수 있게끔 배당 성향을 늘려가지고 세수를 메꾸는 방식으로도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향후 배당 성향 증가와 배당 수익률의 폭발적인 성장도 기대됩니다. 애초에 이제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해서 지금 수익성도 좋아지고 있는 만큼 저는 장기적으로 본다면 한국전력도 탑픽으로 같이 좀 살펴보시면 어떨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또 시장 이야기 이슈를 통해서 나눠봤고요. 우리 시장 마감 향해 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오늘의 마감가 살펴보신 이후에 또 추가 전략들 함께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마감 시황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네, 10월 16일 목요일 국내 증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 4천 시대 정말로 열리는 걸까요? 이제는 슬슬 체감이 되는 듯합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3,700포인트 선을 넘으면서 다시 한번 연고점을 경신을 했고요. 코스닥 지수도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빨간불로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세한 마감 지수 지금부터 바로 살펴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장 초반부터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도 2.6% 상승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도 계속해서 고점을 높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에는 2.5% 가까운 상승세를 만들어냈고요. 오늘도 90포인트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3,748포인트 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매매 동향도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도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어제와 비슷한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개인만이 차익 실현 매물에 나서면서 오늘도 1조 원 넘는 물량을 덜어냈습니다. 반면 외인과 기관은 물량을 크게 사들였는데요. 외인도 5,900억가량, 기관도 5,700억가량을 사들이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이 크게 상승을 하면서 코스피 지수의 상승을 견인했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2.8% 강세로 마감을 하면서 97,700원 선에 다시 한번 고점을 경신을 했고요. 오늘 SK하이닉스는 7%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달 말에 공개될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건데요. 오늘 반도체 투톱에는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 강하게 유입이 됐고요. SK하이닉스는 45만 원 위로 올라온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눈에 띄는 종목은 단연 LG에너지솔루션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강세 이어가고 있는 건데요. 최근 2차전지 관련 종목에는 계속해서 기관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오늘까지 4거래일 연속으로 강세로 마감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이후에 처음으로 40만 원 위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오늘은 강보합권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6위에서 10위 흐름도 바로 만나보시죠.
네, 이쪽도 상승한 종목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오늘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은 바로 완성차 업체인데요. 이 관세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불확실성이 조금은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조금 더 선반영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현대차 오늘 8% 넘게 급등하면서 1년 만에 24만 원 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오늘 기아도 7% 넘는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피 시총 10위로 올라왔고요. 어느덧 연고 좀 가까운 부근으로 다가오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 방산업종은 일부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HD 현대중공업은 장 후반 들어서 빨간불로 전환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장 초반에 빨간불을 켜내다가 보합권에서 등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후장에서는 계속해서 파란불로 이어가는 모습 보였는데요. 장 후반 들어서 빨간불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0.08% 상승 마감했고요. 865.41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매매 동향도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만이 물량을 사들이면서 지수 방어에 나섰습니다. 개인이 3천억 넘는 물량을 사들였고요. 반면 외인은 1,000억 가까이, 기관은 2,300억가량을 덜어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바로 만나볼게요. 네, 오늘 1위에서 5위 가운데서는 2차 전지 관련 종목들만 강하게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가 오늘까지 4거래일 연속으로 강세 움직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장 후반 들어서 상승폭을 더욱더 키우면서 장대 양봉을 만들어냈습니다. 에코프로 BM이 14% 강세로 마감하면서 14만 원까지 올라왔고요. 에코프로 역시 오늘 14%대 강세 흐름 속에 57,70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최근 급등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오늘 쉬어가는 움직임 보였고 1%대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6위에서 10위 흐름도 바로 만나보시죠. 네, 이 제약바이오 섹터 안에서 오늘 개별 종목 장세가 보였습니다. 파마리서치가 오늘 2%대 강세를 보였는데요. 곧 공개될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오늘 2%대 강세 흐름 속에서 56만 3천 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고요. HLB 같은 경우에는 간암 병용요법에 대한 이 데이터 오늘 공개를 했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오늘 3%대 강세를 보이면서 4만 원 선 부근까지 올라온 흐름 확인되고 있습니다. 39,80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고요. 삼천단 제약도 오늘은 강세로 마감을 하면서 5거래일 만에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반면 리가켄바이오와 ABL바이오는 나란히 파란불로 장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의 마감 시황 같이 한번 체크해봤습니다. 자, 마감장 코멘트 마지막으로 대표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최근에 제가 많이 주목하고 있는 섹터나 종목들이 외국인들이 이제 좀 장기간에 걸쳐서 비중을 늘리고 있는 한국 주식은 뭔가 여기에 좀 집중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많이 느끼고 계신 것 같아요. 뭐 환율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화폐 가치 하락이라든지 그리고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좀 그래도 믿고 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AI 반도체를 투자하고 싶어도 또 많이 올라가니까 추격 매수하기도 겁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지금 현 시점에서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건 앞서 말씀드렸듯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다음으로 가장 많이 매수한 한국전력. 그리고 LG그룹주들의 외국인 보유 비중이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라든지 LG 화학이라든지 LG 에너지 솔루션, LG전자 이런 4대 LG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외국인 보유 비중의 강세와 힘입어서 특히나 이제 디스플레이나 배터리, 화학 같은 경우에는 한데 묶여서 경기가 이제 회복되면서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런 종목들의 이제 강세가 이어지게 되면 뭐 여태까지 이제 다른 종목들 많이 올라왔는데 대기업 중에서는 LG가 그동안 잠잠했거든요. 이번에는 LG 차례가 좀 오지 않을까 기대돼서 말씀드린 LG그룹주와 한국전력, 더불어 뭐 원전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먼저 한번 살펴보시고 자동차는 장기적으로 보면 오를 거라고 보는데 이게 막 단기간에 급격하게 오를 만한 또 섹터는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로봇 같은 종목들을 오히려 이렇게 좀 소강 상태가 왔을 때 공략을 노려보시는 게 좋겠고요. 자동차는 좀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매집을 통해 진행을 해나가시는 게 훨씬 더 좀 맞는 투자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점 한번 포트폴리오 구축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대표님과 함께 다양한 시장 내용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줄의 궁금증을 풀어보는 리플레이 시간입니다. 오늘의 리플레이는 정래진, 정민경 경제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주제 바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리플레이 주제입니다. 자, 오늘은 AMD 위협에 엔비디아가 위태롭다라는 내용도 짚어보고요. 하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의 시간에 관해서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래진 경제 아나운서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미국의 반도체 시장에서 AMD가 화두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오픈 AI 오라클이 AMD를 선택하면서 엔비디아의 독주 체제가 무너질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더라고요. 왜 AMD를 선택하게 됐을까요? 그 내용 좀 짚어볼게요. 네. 이 오라클이 내년 3분기부터 AMD의 최신 AI 전용 GPU 인스팅트 MI450 시리즈를 자사 클라우드에 투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초기 5만 개로 시작을 해서요. 2027년 이후에는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AMD 칩과 자체 네트워크를 최적화해서 AI 학습과 추론 성능을 높이겠다라는 전략인데요. 오픈 AI도 내년 하반기부터 AMD 칩을 기반으로 6기가와트 규모의 AI 시설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엔비디아가 AI 칩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해 왔는데요. AMD의 대규모 공급 계약이 이어지면서 이러한 절대 강세 체제의 변화 가능성이 제기가 됩니다. 이날 뉴욕 증시에서 AMD의 주가 9.4% 오른 반면요. 엔비디아는 0.1% 하락하게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오픈 AI와 오라클이 AMD를 선택한 배경으로 개방형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꼽는데요. AMD는 오픈소스 기반의 플랫폼을 갖춰서 국가주도형 AI 개발에도 유리하고 또 엔비디아의 폐쇄형 플랫폼과 대비되는 기술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네, AMD를 선택한 이유들, 그 포인트들을 좀 짚어봤습니다. AMD가 엔비디아 대항마로 떠오르고 있죠. 사실 AMD가 엔비디아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은 국내에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어느 쪽이 조금 더 수혜가 클지가 좀 궁금해지는데요. AMD의 이러한 질주가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게 미칠 영향력 짚어볼게요. 네. 이 AMD의 차세대 AI 가속기 MI450이 오픈 AI와 오라클의 AI 인프라에 투입될 예정인데요. 여기에 탑재될 최신 HBM4의 공급사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한테 모두 기회가 열려 있는 셈인데요. 삼성전자는 AMD의 MI350에 HBM3E를 전량으로 공급을 하면서 AI 메모리 시장 경험을 쌓아왔고요. 또 생산 능력에서도 월 68만 장으로 SK하이닉스보다도 높아서 안정적인 공급 능력을 갖췄습니다. 반면 SK하이닉스는 HBM4 양산 체제를 완비했고요. AMD와 오랜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와서 MI450 공급 시점에서는 경쟁 우위가 예상이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생산 능력과 기존 공급 경험이 큰 이 삼성전자가 우세할 수가 있겠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HBM4 양산 능력과 AMD와의 협력 역사에서 SK하이닉스가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현재는 양측 모두한테 기회가 열려 있지만요. 최종적인 수혜는 AMD의 HBM 공급 결정과 또 AI 칩 출하 일정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요, 이제 미국 정부의 도움을 받게 되는 인텔 이야기도 좀 나눠볼게요. 일단 인텔이 이제 미국 정부 측에서 지분을 10%가량 획득을 하게 되면서 반도체 시장의 재진입을 공식화했습니다. AI 칩 시장에 재도전하면서 엔비디아와 AMD 쪽에 도전장을 냈다는 얘기가 좀 나오는데요. 인텔의 반도체 시장 재진출, 어떤 전략들을 우리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네. 인텔이 AI 반도체 시장에 공식적으로 재진입하면서 엔비디아와 AMD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인텔이 공개한 신형 데이터 센터용 AI 칩 크레센트 아일랜드는 GPU 기반이지만 경쟁사처럼 HBM을 쓰지 않고요. LPDDR5X를 탑재했습니다. 기존 HBM의 공급 부족과 또 높은 비용 문제를 피하면서 에너지 효율과 확장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또 공기 냉각 방식으로 이 데이터 센터 운영과 유지 비용은 낮췄습니다. 개방형 모듈 방식을 적용을 해서 이 고객사들이 다양한 공급사의 칩을 자유롭게 조합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은 또 기존 엔비디아, AMD의 폐쇄형 생태계와는 차별화되는 점입니다. 인텔은 단발성 제품이 아니라 매년 후속 AI 칩을 출시하고요. 또 소프트웨어 생태계까지도 통합을 하는 다층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AI 프레임워크와 호환성을 강화해서 엔터프라이즈부터 또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까지도 대응하겠다라는 전략입니다. 정리를 하면 인텔은요. 비용 효율 그리고 유연성을 앞세워서요. AI 반도체 시장에 재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저희가 다음 리플레이도 바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현금성 투자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정민기 경제 아나운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아직 협상 중인 대미 투자에 관해서 일단은 선불 합의 발언을 트럼프 대통령이 이어갔습니다. 이게 또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데요. 혹시 트럼프가 착각했을 가능성은 없는지 일단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한국의 대미 투자금 3,500억 달러를 선불로 지급하기로 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외교 경제 현안에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5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3,500억 달러, 일본은 6,500억 달러에 합의를 했다면서 그들은 모두 행복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양국 모두 최종 합의에는 다르지 못한 상황인데요. 특히 한국 정부는 현금성 직접 투자는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를 하면서 기술과 에너지, 제조 분야 투자 확대 등 대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발언이 최근 자신이 주도한 관세 정책의 성과를 부각하기 위한 정치적인 발언으로 보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다수의 관세 협상을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면서 세부 내용을 혼동했을 가능성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10일 내로 합의 가능성이 있다면서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결국에 이번 발언은 협상 압박용 정치 메시지라는 분위기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이달 말에 에이펙 정상회의와 트럼프 방안이 협상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의 다양한 정책으로 인해서 글로벌 증시와 시장 경제의 영향력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히토류 이야기도 해볼게요. 히토류를 둘러싼 미중 무역 갈등도 고조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일단 새벽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히토류 이야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협상의 발등이라도 떨어진 건지 이제 동맹국들이 함께 맞서야 한다라는 발언을 이어왔더라고요. 그 내용도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의 히토류 전쟁이 다시 한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통제를 하면서 세계 경제를 압박하고 있다면서 미국과 동맹국들이 힘을 합쳐 대응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는 중국의 수출 제한을 경제적인 가압이다라고 규정을 하면서 중국이 글로벌 기술 공급망 전체를 통제하려고 한다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히토류는 스마트폰과 반도체, 전기차 등 첨단 산업의 핵심 소재로 공급이 막히면 세계 제조업 전반에 큰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미국 재무장관 역시 중국이 이러한 행동을 계속한다면 결국 중국 경제가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결국에는 이번 주에 열리는 IMF 세계은행 연례 총회에서 이 동맹국들과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관한 위법 판결에 관해서도 얘기 나눠볼게요. 미국의 무역대표부는 패소해도 관세부가 강행하겠다 이런 입장 내놨고요. 대법 판결을 역사상 가장 중요한 소송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관련한 내용 마지막으로 포인트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말씀을 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재판을 미국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관세를 국가안보의 핵심 수단으로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관세가 없다면 미국은 세계를 상대로 무방비 상태가 될 것이라면서 유럽연합이 지금까지 미국 제품에 높은 관세를 매겨온 만큼 자신은 공정한 무역을 위해 대응해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5일 첫 심리를 방청할 예정이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번 대법원의 재판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 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전 세계에 부과한 관세가 합법인지를 다루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앞서 하급심에는 관세 부과는 대통령 권한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며 불법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는데요. 만약에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을 하게 된다면 미국의 실효 관세율이 절반 이하로 낮아지고요. 또 수백억 달러의 환급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법정을 찾을 경우에는 이번 사건은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서서 미국 대선 국면에 정치적 파장까지 미칠 전망입니다. 네, 오늘 리플레이를 통해서 다양한 내용들 짚어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또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하라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시장에 더 알맞는 전략들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